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던 20살 때부터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교적 학교만 다니던 또래 친구들보다는 사회생활을 일찍 많이 해본 편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 저는 파혼을 겪게 되면서 제가 가신해왔던 믿음이 자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나 자신이 사람을 잘 안다는 것만큼 오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상대가 내가 사랑이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사실상 내가 알고 있는 건 나 자신뿐이고 내가 아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는 그 끝모를 오해 속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뻔했습니다. 파혼으로 끝난 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2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과거가 되어버린 이야기지만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났던 건 제가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주변에 소위 남사친이라고 하는 남자 사람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연애를 시작도 못하는 건 외모가 나빠서고 시작한 연애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고 결혼까지 못하는 건 조건이 나빠서라고요. 이 말이 맞다면 저는 제 성격을 검증해 보기도 전에 외모라는 1차 관문에서부터 탈락한 셈이죠. 그래도 간혹가다 길에서 번호도 따여보고 저한테 고백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것조차 제 착각이었을 수는 있겠죠. 거기다 친구들은 20살이 되자마자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보겠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연애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버는 일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였다 보니 이것저것 제약이 많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나 근무 시간에도 제한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와 저희 오빠는 그 나이대의 친구들보다 훨씬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없을 만큼요. 그렇다고 막 엄청난 재벌, 금수저 이런 건 아니었지만요. 말하자면 소소하게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정도였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가질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무력은 크게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돈에 한이 맺혀서 나는 어떻게든 아등바등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 의식도 없었죠. 제가 집중했던 건 순수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요. 사실 저는 공부머리는 없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간 친오빠와는 딴판이었죠. 원래 한 집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나 성향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니까요. 공부머리도 없는 데다 공부에 관심도 없어서 대학도 안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간신히 전문대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개나 소나 다 있는 대학 졸업장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소원이라고도 하시면서요.
그때는 정말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대학 생활은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적든 많든 혹은 뭐가 되었든 보고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거기서 수업이나 졸업을 위해서 땄던 소소한 자격증들이 저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기도 했고요. 아마 그때 그런 성취감을 얻어보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도 뭔가를 할 때 지레 겁먹고 도전조차 하지 않았을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은 많은 편이어서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역설적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간혹 그 일이 잘못되어 망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조언을 얻을 만한 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비율보다 일찍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 애들이 많아서 그만큼 개인 사업의 실패나 성공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편이었죠. 지인들의 조언을 얻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궁리해 본 끝에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그게 성공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개팅으로 만났던 게 바로 제 남자친구였고요. 제 짧은 연애 인생을 통틀어서 세 번째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결혼한 제 친구 남편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도 워낙 친했던 친구라 저는 친구 부부와 같이 만나서 가끔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했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아서 거리도 가까워 더 자주 만난 것도 있고요. 그날도 친구의 생일이라 평소처럼 셋이서 놀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친구 남편이 본인의 SNS에 올린 뒤 저를 태그를 걸었죠. 마침 그 사진을 본 제 남자친구가 친구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군영 한번 나가봐. 우리 남편 말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나도 사진 봤는데 얼굴도 괜찮더라. 무슨 소개팅이야. 나 그런 거 너무 어색해서 별론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색하고 아니고를 가릴 처지야? 너 이제 30대다.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뭐 괜찮은 사람 만나면 하기는 할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가 좋아서 소개를 받고 싶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모르니까 만나서 서로 알아가야겠지? 네 번호 이미 줬고 이번 주 주말에 만날 수 있다고 전달했으니까 무조건 나가? 지지배야. 왜 마음대로 정해 그걸. 나 아직 만날지 말지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왜 필요해? 가서 준비해 마음은. 그리고 그 사람 공무원이라더라? 직업도 멀쩡하고 괜찮지 않아? 아버지도 공무원 퇴직하셨다고 하고. 아무튼 결혼 상대로 괜찮은지 잘 살펴보고 어지간하면 만나봐. 그렇게 친구에게 반강제로 등 떠밀리듯 나간 자리에서 만난 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동갑이었고 이런 자리가 어색한 나머지 엄청나게 뚝딱거리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전에 듣기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래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더니 선 넘지 않게 적절하게 치는 개그 코드도 잘 맞았고 성격도 시원시원했고요. 키도 크고 취미로 마라톤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도 좋아 보였죠. 사실 예전에도 친구 남편 SNS에서 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예뻐서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싶었던 걸 망설이느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그냥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비록 첫눈에 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정도의 호감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원래 그 정도의 감정으로도 시작하는 게 30대의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소개팅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람을 만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만나면서 감정을 키워가는 타입이기도 했고요. 우리와 달리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남자친구 집과 저희 집은 차로 편도 2시간이 걸리는 약간 장거리였어요. 자연히 저희는 주말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지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주말에만 만나게 되니 보지 않은 사이에 서로 더 애틋해지고 주말에는 무조건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보는 커플이 더 많이 싸운다는 통계가 있기도 하니까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그렇기도 했고 가정 환경도 너무 달랐고요. 살면서 겪은 일들도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공부라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 아버지 말은 잘 안 듣는 편이었고요. 특별히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히 아버지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딸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이 될 정도로 보수적이고 엄격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고 했고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셔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취업할 때도 부모님 뜻에 따라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일 해보고 싶지는 않았어?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도 직업까지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음, 다행히 나는 딱히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은 없었어. 다른 게 하고 싶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원하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들어드리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했어. 이걸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친자식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말을 안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기만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효자가 된 데에도 사연이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고요. 너무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착한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요. 본인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 나이에 그런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러는 경미 너는? 하고 싶은 일 없었어? 나는 그런 건 없었어.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사실 어릴 때는 책 읽는 것도 너무 싫어했어서 공부라고는 관심도 없었지 뭐. 혹시 남들처럼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없어? 응, 없어. 나는 회사원은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정시에 따박따박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거 답답할 것 같아. 4년 전쯤에 제가 시작했던 건 바로 스터디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도움도 받았고 거기다 대출까지 내어서 시작하는 바람에 기대했던 목표를 맞추는 일이 빠듯했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이 문을 닫고 카페와 독서실의 장점이 결합된 스터디 카페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생각했던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스터디 카페 4개를 관리하고 있었죠. 스터디 카페 자체가 청소 외에는 딱히 관리할 게 없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매장 4개를 관리해도
제가 딱히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일 출근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처럼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었죠.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청소만 깨끗하게 제때 해주고 가끔씩 커피 기계라든지 출입이나 정산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해결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지막이 일어나 스터디 카페들을 모두 돌며 짧게 일을 보고 그 뒤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백수나 다름없는 삶이었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오해를 하기 딱 좋았고요.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도 제 직업을 묻길래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하는 스터디 카페 관리하면서 저도 거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한다고요. 그리고 가끔씩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요. 사실 스터디 카페 초기 자금에 아버지 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그때 빌린 돈도 다 갚아드렸지만 1호 매장은 명의도 제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그렇지. 요즘 제일 관심 있고 재미있는 건 이건데 막상 시험 통과해서 부동산에 일하러 다니면 또 재미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다행이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 일이 따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습니다. 요새 워낙 임장인이 뭐니 하는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터디 카페를 확장하면서 여기저기 상가를 보러 다니다 보니 점점 흥미를 갖게 된 거였죠. 거기다 마침 아파트를 사려던 사촌 언니를 따라서 구경 다니던 게 호기심에 불을 붙였고요. 일단 이 일을 배워두면 꼭 부동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 집을 살 때라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부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한창 잘 돌아가던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이 나이에 시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을 붙들고 있는데 점수를 보면 합격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남자친구에게도 조금 민망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야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터디 카페에 나가서 청소 겸 그날의 관리를 마친 뒤 별일 없으면 저녁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오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고요. 공부는 공부고 일단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 만나기로 한 거 잊지는 않았지? 아, 당연하지. 나 안 잊었어. 어머님은 저번에 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런데 나 무슨 옷 입고 가야 하지? 조금 긴장돼. 긴장할 것도 많다.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 그리고 식당은 내가 예약해뒀어. 이따가 괜찮은지 한번 봐줘?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한 달 전부터 잡아뒀던 예비 시부모님과의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2달 전 오늘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해서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20대 때의 연애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이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연애 기간이잖아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금까지 성격도 잘 맞았고 심각한 트러블도 없어서 연인으로는 나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만남으로 결혼을 해도 될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었죠.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정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죠. 거기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도 했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다들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때 맞춰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게 결혼이라는 자주 들었던 얘기들을 해줄 뿐이었고요. 어쨌거나 수백 가지 장점은 없어도 특이할 만한 단점이 없으면 결혼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 한쪽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순간 그 이후의 선택은 진행하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기왕 결혼하기로 했으니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서 와요. 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버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사귀었던 초반에 남자친구의 자취방 앞에서 한 번 뵈었었고, 두 번째는 몇 달 전에 남자친구와 백화점에 놀러 갔다 우연히 마주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는 팥빙수도 사주시고 같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번이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다던 예비 시아버지는 무척이나 점잖으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신 듯 했고요. 저와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저희 아버지와는 분위기가 딴판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더 엄하게 키우셨다고도 들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경직되는 분위기를 애써 웃으며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식장은 이미 잡았다고 들었는데. 네, 아버님. 예식장은 밥이 맛있고 주차가 편한 곳이 최고라고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 써서 잡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예식장 자리가 없어서 다들 상견례 전에 일단 식장부터 잡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식장은 남은 날짜가 없어서 저희도 겨우 잡았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요즘 추세가 다들 그렇다고 하니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나 보구나. 양가 허락을 미리 구해서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먼저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앞서 결혼했던 친구들이 워낙 식장부터 잡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날짜를 미루는 건 가능해도 당기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서두르라고요. 저희 나이도 나이다 보니 한 해 한 해가 아쉽기는 해서 양가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다행이었죠. 예식 날짜와 예식장이 결혼 과정의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일단 그걸 정하고 나니 나머지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것들도 생략하기로 했고요. 남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말 별별 일로 다 싸운다는데 저희는 특별히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었고 둘째로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지간한 선택은 남자친구가 하도록 했거든요. 그에 반해 남자친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커플은 자연히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는 편이었죠. 그 다음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는데 그건 둘이서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남자친구가 공무원인지라 아무래도 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거기다 월급도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제가 절반을 보태고 나머지는 일단 은행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는데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죠. 시아버지께서 연금을 받으시지만 넉넉한 살림은 아니다 보니 시댁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던 처음부터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꼭 도와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가에서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금은 젊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고요. 남자친구도 제 생각을 듣고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다들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양가 부모 개입 없이 당사자 두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고 조율해서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 둘이서 사이좋게 잘 의논해서 준비하도록 해요. 우리가 뭐 따로 간섭하거나 해줄 건 없으니까. 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경미 씨 같은 딸 가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로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 이제 편하게 하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한 식구가 되어서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두 분께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 고마워라. 말하는 것도 어쩜 저렇게 이쁘게 하는지. 이제 나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해요. 나도 친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시원시원하신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의 대체로 차분한 성격은 시아버지를 닮았다면 때때로 보이는 쿨함은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게 꺼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먼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으니 조만간 밖에서 만나서 또 차 한잔하자고 하시면서요. 저도 알겠다고 답장을 드렸죠. 그 뒤로 또 한동안 저희는 결혼 준비에 바빴습니다. 업체 선정이며 옵션 선택 같은 것들을 남자친구가 선호도를 매겨 알려주면 저는 거의 몸만 따라가서 참석하고 오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더라고요. 결혼은 원래 신부 위주의 이벤트라 다른 커플들은 어지간하면 여자가 전부 알아보고 남자들이 몸만 왔다 간다고 하던데 다른 여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그 사이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와 결혼한 오빠네와도 가벼운 식사 자리를 2번 더 가졌고요.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셔서 별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이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 자체는 순탄했죠. 이렇게 별일 없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의 오만에 불과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엄청난 이벤트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아버지랑 별다른 일정 없으시면 상견례는 다음 주 주말로 잡을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상견례도 계속 미루는 것보다 얼른 끝내는 게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네, 저희 아버지도 얼른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장소는 예약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결혼식은 4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양가 상견례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큰 이벤트는 없다고 할 수 있었죠. 그날 남자친구와 저는 퇴근 후에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은 뒤 조용한 카페로 이동해 상견례 날짜를 의논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와서 한창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있던 어릴 적 앨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오셔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크게 웃는 바람에 카페에 민폐가 아닐지 걱정될 정도였죠. 그러다가 문득 말끝에 저희 친오빠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 오빠랑은 사이가 참 좋다면서? 요즘 오누이끼리 사이 좋은 집도 많이 없던데. 네, 솔직히 어릴 때는 많이 다퉜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아빠는 그때 회사 다니느라 바쁘셨고 엄마 대신 둘이서 의지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오빠는 애가 셋이라고 들었는데 맞니? 아, 네, 맞아요.
세연이랑 아직 연애하는 것처럼 사이가 좋거든요. 오빠가 어릴 때부터 가족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기도 했었고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너무 다행이지. 그런데 애가 셋이면 돈이 만만찮게 들 텐데 거기다 외벌이라면서? 오빠가 고생하겠네. 네. 오빠가 잘 벌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카들 학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좀 부담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 건물 증여받았거든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에게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본가의 근처에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많이 크지는 않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대로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덕택에 월세 수익은 쏠쏠한 곳이었어요. 원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들이셨던 건물인데 그 옆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개발이 되어서 시세가 엄청 올랐고요.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신 이후로는 임대 수익을 받고 지내셨고 그 건물 관리를 하면서 지내셨죠. 즈, 증여를 받았다고? 네.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관리하기도 귀찮으시다고 저희한테 증여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저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경치 좋은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낚시 다니고 싶으시다고요. 아, 아니, 그런데 그걸 오빠한테 줬다고? 경미 너는 안 받고?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팔기는 아깝다고 해서 증여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건물은 제가 먼저 오빠네 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야 아직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오빠는 월급쟁인데 조카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얘기한 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다만 어릴 때부터 오빠가 저를 엄마 대신 챙겨주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저랑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사업 초반에 헤맬 때도 오빠가 이것저것 알아봐 주면서 많이 도와줬었고요. 저야 사업을 하니 상관없지만 오빠는 월급쟁이라 수입에 한계가 있는데 애기들도 많으니 그동안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수당을 받느라 야근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오빠가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다고 아주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하다며 임대료 수익만큼은 꼭 나눠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셋이서 나눠서 받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예, 대훈이 너도 이 사실 알고 있었니? 시어머니는 입술까지 파르르 떠시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시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증여가 끝난 이후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말 끝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도 연애 초반에 실수로 나온 이야기였고요. 남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 뜻밖의 상황에 약간 당황스러워서 여쭤보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왜 그러냐고? 몰라서 묻니? 너 봐줄 건 네 아빠 건물뿐인데 뭐하러 결혼을 시켜? 참말 말고 당장 그 건물 다시 오빠한테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 결혼 여기서 관둬라. 네? 우리는 네가 친정아버지한테 받을 건물이 있다길래 그래 좀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여도 참자 싶었다. 태훈이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생전 안 그러던 애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런데 뭐? 그걸 오빠한테 홀랑 주라고 했다고? 기가 막혀서 진짜.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남자친구는 이미 본인 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예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제 조건 하나하나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건물이 있다고 한 순간부터 태도를 싹 바꿔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운이 너도 제정신이야? 아니 학교도 전문대인지 뭔지 제대로도 못 나온 못 배운 애를 거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일도 안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참았다.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어머니까지 안 계신다니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없다고? 어쩌면 이런 걸 감쪽같이 속이니? 너 네 아버지 체면은 생각도 안 해? 전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경미만 있으면 돼요.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돈 버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애초에 조건만 보고 보면 너랑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결혼이었어. 우리가 너 이런 결혼시키려고 지금껏 그 고생해서 공부시킨 줄 알아?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는 황당하다 못해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둘이 여기서 끝내든지 건물을 받아오든지 결정해라.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불과 10여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는 건지 눈앞에 똑똑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제 눈치를 안절부절 살피며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해 경미야. 어머니가 저러실 줄은 몰랐어. 내가 다 수습할게. 대체 지금 이 상황 뭐야? 너희 어머니 하신 말씀 다 사실이야? 정말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거냐고. 실은 우리 부모님이 탐탁치 않아 하시긴 했어. 그래도 상관없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건물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네가 필요 없는 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너희 어머니가 건물 없으면 이 결혼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남자친구는 그날 제게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기 집은 본인이 알아서 수습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고 빌었고요. 저도 머리가 복잡해서 더 이상 생각할 기력도 없이 일단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간 이후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문자가 왔고요. 제가 상견례 날짜를 정하러 간 걸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고 연락이 왔지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도 없었죠. 그 뒤로 저는 계속 이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는 애초에 이 연애 자체를 지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할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 테니까요. 거기다가 반대하시는 조건들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학벌이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 건 제 잘못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일도 안 한다고 하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따로 저희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니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은 대로 생각하신 걸 테니까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대체 제 일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질 지경이더라고요. 이 결혼은 어차피 여기서 접을 생각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희가 만난 건 그 일로부터 정확히 나흘 뒤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미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시네.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여기까지 질질 끄는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은 내 뜻에 따라주실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어쨌든 너한테는 할 말이 없어. 미안해.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은 널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제일 실망스러웠던 대목은 바로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후 설명도 없이 그저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것도 화가 났지만 마치 이 파혼이 저를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요. 이 결혼을 정리하기 전에 본인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단 한마디 없었고요. 파혼이 나를 위해서라니. 애초에 그렇게 내 생각을 해줄 거였으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좋은 척 연기하며 거짓말로 저를 속일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일찍 솔직하게 고백해서 결혼 준비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나 그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는 제 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간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평생을 약속했던 사이에도 헤어지는 데에는 일주일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 집에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뒤늦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고요. 특히 저희 오빠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남자친구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걸 제가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헤어진 마당에 다시 볼 필요도 없고 더 들을 이야기도 없다고 했죠. 특히나 그게 건물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새언니는 너무나 미안해했죠. 저는 오히려 새언니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오빠가 새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집 식구들 추악한 속내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요. 결국 그 건물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 집구석에 시집갈 뻔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번호와 사진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인생에 집중을 하기로 했죠. 그간 결혼 준비를 하느라 계속 못했던 공인중개사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다소 소홀했던 스터디 카페도 더 열심히 청소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제 오픈 회원 이벤트도 열고 홍보 대행사를 맡겨서 홍보 이벤트도 진행했죠.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빴고 복잡했던 신경을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의욕적으로 일을 벌인 탓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월 매출도 꽤나 많이 올랐죠. 그 돈으로 아버지와 오빠네와 함께 모처럼 가족여행을 갈 계획도 세우고 비행기 티켓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 저도 이제 지난 과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날들이 대부분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스터디 카페 행사 이벤트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는데 뜻밖에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였죠. 저 얼굴들을 다시 그것도 여기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탓에 제가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쭈뼛거리며 저에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고 싶다면서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일단 건물 1층으로 내려갔죠.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신규 회원 등록 겸 카페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오해한 부분이 있더구나. 미안하구나. 오해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나는 네가 그냥 가족 건물에 변변찮은 스터디 카페 같은 거 하나 차려서 관리한답시고 청소나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이 건물도 그렇고 다 네 사업이라며.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한다는 말은 더 어이가 없었죠.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진 이후에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친구 남편을 만났다가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다더라고요. 건물 때문에 그 사달이 나서 저랑 헤어졌다고 하니 친구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 줬다고요.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절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스터디 카페가 몇 개인지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매장마다 얼마나 되는지도 얘기해 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전했어도 거기서 나오는 순수익이 공무원인 본인 월급의 몇 배가 되는지도 짐작했을 거고요. 그제서야 저는 본인 아들에게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조건이라고 눈앞에서 후려치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자세로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이 결혼 허락하셨어.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경미야.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 한동안 우리 한 식구처럼 잘 지냈잖니.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잘 풀고 너그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평생 살면서 이렇게 싸울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헤어지면 부부가 어떻게 살겠어? 착한 네가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꾸나. 아,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전셋집은 대출 대신에 우리 집에서 보태서 해주기로 했다. 어떠니? 어떻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간이 이렇게나 혐오스러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제게 싹싹 빌고 있는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한테 제일 실망스러운 건 바로 이거야.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바닥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죠.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 덕분에 정말 어쩌다 아주 가끔 살면서 생각날지도 모를 일말의 미련마저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는 거기서 적잖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정말 이렇게 치사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치사한 돈 때문에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몰랐던 인간들의 진짜 민낯을 알게 되었으니 하늘이 도운 일일 수도 있었고요. 옛말에 결혼할 때는 그 집안을 보는 거라더니 그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